국내 경제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바닥을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바닥을 지났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증거로 삼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앞으로 경제 변수가 더 나쁜 수치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 달 전에 비해서 경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내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고문님께 먼저 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가 이미 바닥을 넘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요, 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만 생각하면 아무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과연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뭐 엊그제 대공황 얘기하고 예, 뭐 그렇죠. I자 얘기하고 뭐 예. 이랬는데 지금 뭐 바닥이 L자 뭐 이러면서. L자 뭐 엄청난 얘기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것이 전환이 될까?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는 시각이요. 이런 자연재 이런 거에서 사실 경기 구조론적인 문제로 지금 옮겨 탔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경기의 이 구조적인 순환기에 얹혔느냐 이런 문제를 했는데 지금 뭐 사실 월가에서는 한 달 전부터 증시 바닥론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점하고 13%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다우존스가 언제 제일 저점을 걸었냐면 3월 23일이에요. 예. 3월 24일에 18,591포인트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5월 초가 이 올라가는 방향이냐 내려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분들 보고서에 보고 그 발표문 주주서한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지표를 보니 반등의 조짐이 있다. 예. 그래서 무슨 지표를 봤을까?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보는 지표는 알아요. OECD 선행지수 이거 보거든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 그리고 PMI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사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예. OECD 경기 선행지수 지난달에 10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그렇게 골이 깊으면 이거 올라갈 부분이 아니냐. 근데 제조 PMI가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35.7에서 52로 올라갔습니다. 예. 거기다가 3월에 수출에 대한 이 상승세가 당초에는 마이너스 17%였는데 이게 6.6%로 줄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바닥 쳤구나.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OECD 경기 선행지수 나아진 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 부분 사실 경기 선행지수로 우리가 가장 잘 믿잖아요. 그렇죠. 여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조세가 있다 보니까 뭐 버냉키 의장은 나와서 지금 뭐 V자 반등이다. 이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반등한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아니다. 이거 I자다. 예. 더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갈림길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내일 고용지표 미국 거 나오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행사가 하나 기다리죠. 5월 21일, 22일 중국 양해. 중국 양해. 거기는 코로나를 종료했다는 공식 선언을 할 지금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대감까지 혼조돼서 어떤 데는 바닥을 쳤다. 근데 아니다. 등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결과는 뭐 조금 더 지나봐야 일단 뭐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답변부터 드리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이제 3월 달, 4월 달까지는 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OECD, IMF, BIS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이 굉장히 움푹 패이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저점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 그 BIS 보고서 그리고 OECD, IMF 다
그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 그 저점, 그 연간 경제 성장률의 저점이 특히 분기별로 나눴을 때는 어느 구간에 집중될까를 분석을 해놨었어요. 예. 거기서도 역시 2분기에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전혀 다를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민간 섹터의 보고서인데 2분기가 마이너스 32%, 예. 그리고 3분기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4분기 마지막 분기가 마이너스 13%. 예.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놓고도 분기별로 저점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이 2분기라는 것을 주목을 했던 겁니다. 예. 그 배후는 말 그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그 저점을 찍었던 것이고 예. 유로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저점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저점 구간을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기존 공공 섹터의 국제 기구들의 전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근거는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셧다운, 락다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언제 가장 집중됐을까를 보면 됩니다. 예. 그게 말 그대로 4월 중에 가장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만큼은 더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액션도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2분기도 어렵고 3분기도 어려운데 둘 다 마이너스인데 2분기가 더 극에 달하는 마이너스 32%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전제가 코로나19의 재유행 예. 은 없을 경우를 없을 가정한 경우. 거예요. IMF도 마찬가지고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도 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없을 때인데 이게 재유행이 된다면 이게 말 그대로의 또 다른 하방 압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다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는 V자 반등이 있을 네.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더블 딥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옆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진짜 국가에서 지금 뭐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얼만큼 실천이 되고 있느냐에 예.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공이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조하는 분위기에서 얼만큼 이것을 마중물로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면 그 뒷단은 뭐냐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풀리고 어마무시한 지금 양적 완화가 돼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누가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느냐 예. 이게 승자 간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예.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평소에 테크니컬하게 이 더블 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더블 딥을 말씀드렸던 그 배경은 사실 2019년과 20년이 더블 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2019년이 근래 들어 굉장히 어려운 경제였었고 예. 그런데 20년에는 회복될 것처럼 보였다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더블 딥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1년에는 회복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지금 여러 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그 수치적인 회복세는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체감할 만큼의 회복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말하면 경제가 이렇게 큰 위축이 있었을 때 많은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몇몇 산업들이 이제 도산하거나 조정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를 맞이할 건데 근데 2020년에는 그 회복세가 뚜렷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추가적인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그 이야기를 또 나누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의 재확산 그렇겠죠. 이런 것들, 이런 예, 예. 새로운 이슈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하면 이게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는 그런 예.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경제가 견고하게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숫자적인 반등, 실물 경제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이 이미 전 세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중국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론 이 부분 때문에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죠. 질병이 그 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나라한테 관세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좀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네. 11월 달에 대선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새로운 미중 갈등이 계속 확산이 될 거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 지금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월 대선까지는 끌고 가겠죠. 예,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이 재산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 이것을 외부에 그러니까 대중의 분노를 외부에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트럼프의 대선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강력한 대중 정책을 피면 자기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 지금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됐습니다만은 조 바이든과 중국을 묶어서 지금 비난을 해요. 예. 잘 아시지만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트 바이든이 지금 중국에 가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중국 은행이 지금 투자한 것 이런 것들에서 사실 벌써 우리가 슬리피 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베이징 바이든이라 그럽니다. 예. 그 정도로 묶어서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그냥 한꺼번에 잡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 지금 만약에 합의 안 지키면은 관세 매기겠다. 그 부분들은 확실히 농산물 팜벨트에 지지층을 엮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관세 부과하는 부분요 어렵습니다. 첫 번째 2,500억 달러치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요. 기간이 2년이에요. 예. 앞으로 지금 1월 15일 날 사인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합의문을 잘 보시면 거기 부속 조항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것을 미룰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예. 코로나19 갖고 누가 그거에서 귀책 사유를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트럼프의 굉장한 대선 전략의 한 축으로 들어온 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예. 하지만 11월 대선까지는 끌고 가서 트럼프가 당당히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나. 예. 이것을 갖고 갈 상황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오늘 출연하고 있는 주식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그 주된 주제가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는 계속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만큼 가장 거대한 하방 압력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주식경제 시간에 코로나19 이전에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0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휴전 상황이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고문님께서 너무 훌륭히 정치 테크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보호무역주의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예, 예. 분쟁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정책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니까 자국의 산업을 뭔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대대적인 정책들, 이런 전략들, 전쟁들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보호무역 조치들이 단행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모습이 늘상 나타났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전개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이슈도 물론이거니와 미국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전쟁의 이유는 아마도 중국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생산 기지를 미국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리쇼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조 기지 그리고 여러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회귀시켜야만 고용이 또 회복되고 또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으로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논거를 들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미국 대선을 네.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300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6만 표를 어디에서 졌냐면 스윙 스테이트에서 졌어요. 네. 그 바람에 힐러리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이거는 미국 이 선거 역사상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판이 다시 한번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에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은 형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정치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 틀림없이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대선에서 전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죠. 코로나와의 전쟁, 그다음에 중국과의 전쟁. 그래서 계속 자리매김을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자, 우리 힘을 모읍시다. 이 메시지 지금 계속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뭐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뭐 말도 잘못하고 그러지만 바이든이 받아먹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전국적인 지지율은 굉장히 좋고 뭐 바이든이 좋고 그러지만 스윙 보터 이 스테이트에 가면은 바이든이 조금밖에 못 예, 이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전시 대통령의 지금 효과를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한 전술적 차원에서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얘기는 나왔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미중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네.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장님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일 무역 전쟁이 좀 잊혀져 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작년에 또 여름 즈음에 가장 그렇죠. 화두가 됐던 예, 게 가장 화두가 됐었죠. 한일 무역 전쟁인데 이 이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외교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 전쟁으로 좀 끌어왔던 이슈거든요.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역시 지금 이런 미중 간의 이런 분열 문제도 이런 코로나19라는 혹은 그 밖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경제적인 전쟁으로 끌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전쟁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또 특히 트럼프의 재선도 있으니까 11월에 그것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는 가장 두드러진 2020년 경제의 특징이 내외수 불균형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먼저 코로나19가 안정화됐고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더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외수 불균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 내수 기업들은 이미 V자 반등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수 기업들 그리고 외수와 관련된 산업, 항공, 여행, 면세 이런 종류의 산업들은 아직도 힘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외수 불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고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외수를 말 그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갈까 하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외수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두려움이고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중국의 대응이라든가 주변국들의 대응이 심심치 않게 논의가 될 겁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작년에 논의됐었던 RCEP입니다.
RCEP가 지금 타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인도의 불참인 거죠. 이제 인도의 참여를 끌어와서 중국 입장에서는 RCEP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압력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너국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유럽 지역, 이런 지역들의 주요 파트너국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중국의 엄청난 노력이 가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회가 되는 대목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또 생각하는 관점에서 또 어려움도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투자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모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갈등이 이제 각 이 세상의 변화를 준 거는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바뀌는 부분. 그래서 이제 김 시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역화가 된다 그러면 이 뭐 리쇼어링을 해서 북미의 자기네 생태계를 맺은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이런 데 부분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겪은 게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짜로 이 주변에 예. 생산 기지를 쌓아놓느냐,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함의에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물론 미국이 세계에서 최대의 소비 시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EU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우리가 뭐 어느 한쪽을 잡는 거는 굉장히 A급 선택은 아닙니다. 예. 다 우리가 발을 뻗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지금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위기를 대처했기 때문에 기회 때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한 2달, 3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세계화가 이어졌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도메스틱 밸류 체인, 예. 도메스틱 밸류 체인화, 나가 있던 그 밸류 체인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 세계 각국이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결국 이런 과정에서 세계화가 멈추고 이제 탈세계화로 전환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쪽 사이드에서 정책 제안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정책 제안 안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있었죠. 나가 있던 기업들아 다시 돌아와라. 예. 그러면 세제 지원, 고용 지원, 자금 지원 해줄게 하는 그런 종류의 정책인데, 그게 사실 무용지물이었어요. 그 정책 지원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업이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이런 리쇼어링 정책들을 발표해서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던 그런 제조기지나 생산기지 혹은 그밖에 여러 기업의 한 섹터들을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의 이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유치할 수 있는, 단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팍스콘이라고 우리나라에 못 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관점에서 다른 여러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기 위한 말 그대로 유인책이 될 만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반기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달라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또 한국으로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고민이, 예. 그럼 이제 미국이 최대 시장이고 중국이 최대 시장이면 사실 지금 뭐 기획실 같은데, 대기업 기획실은 한국에다 공장을 둘까? 아니면 현지에다 둘까? 예.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미국도 탈중국 지금 뭐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엮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러한 선택의 이 뭐 현명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도 보시면은 20개 혁신 클러스터 지금 구성한다 그러거든요. 예. 새롭게 생태계를 정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롯데케미칼 같은 데는 현지에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고 자동차도 가 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100% 비용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100%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금도 예, 예. 아니고. 그다음에 AMP라는 걸 지금 미국에서는 좀 내걸었습니다. Advanced Manufacturing Program. 그래서 이것을 해서 굉장히 지금 모습을 좋게 가는데 이제 선택. 과연 수출로 먹고도 살던 우리나라가 현지로 가느냐, 여기서 생산해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진짜로 지금 뭐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방정식이 됐습니다. 예, 그렇겠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고문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21일 날 중국이 양해를 그 개최를 합니다.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무튼 양해 양식서부터 온라인 뭐 이런 얘기가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5천 명이 지금 참석을 합니다. 예. 거기다 수행원까지 붙으면 2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여서 한 장소에 모이는 거는 코로나의 이 지역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서 화상회의에 대한 지금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요. 21일, 22일 이제 두 차례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5월 1일 날 지금 자금성 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다 이번에 노동절 5일간 휴일 동안에 많은 부분을 했는데 그렇게 큰 뭐 피해는 없는 걸로 봐서 일단은 화상회의도 겸하면서 예. 같이 하는 부분들로 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일 주목되는 것은 뭐 작년도 이제 경제 이 성과라든가 이런 거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3% 얘기하고 있거든요. 3%요. 예, 3%래도 자기네들이 얘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코로나에 승리를 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예.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신경전은 굉장히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요. 5월 18일 날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기업인 GM 포드가 공장을 재개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 극복했어. 그다음에 4월 28일, 29일 날 지금 영유권 분쟁지인 지금 서사군도 남사군도에 구축함을 2대를 보냈어요. 그 예. 무력적인 지금 이 텐션도 굉장히 일으키고 있어서 누가 먼저 코로나를 잘 극복했느냐를 지금 선취하려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지금 싸움이 굉장히 커져서 이 자체 양해를 여는 자체가 굉장히 국내적인 정치화 문제로도 지금 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봐야 되고요.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5G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5G 뭐 특고압 설비, 고속철도,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중국 버전이 나오거든요. 잘 지켜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역시 뭐 중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선언을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실장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한국판 뉴딜이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고 경제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 예. 그런 노력의 경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재정 정책의 그 문제는 타겟이 명확한가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미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거 중요하지만 타겟이 명확해서 이런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경제 부양 효과에 기여를 한다거나 또 도산 위험을 말 그대로 막아서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겟이 명확한 그런 재정 정책을 이제 추진할 필요성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런 관점에서 뭐 사실 2018, 19년에도 계속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렇게 해서 그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R&D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발표된 것처럼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언택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그렇겠죠. 이미 생겨 있을 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활용한 액션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뉴딜 정말 제가 봤을 때 좋은 단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던 게 그렇죠. 지금 한국의 IT 강국을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됐으니까 그런 이 정책적 노력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